네, 96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문제가 보니까 자, 회사 이름이 소단 패션이라 되어 있고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조기업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번 연도가 6기고요. 아무튼 뭐 이번 연도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볼 건데, 자, 문제 1번에서 괄호 1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 얘기죠. 자,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CT카드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용카드에 가가지고 요 카드사에다가 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 번호는 99605 해가지고 달아주시면 되고요. CT카드,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그래서 2번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드 번호 적으시면 되겠죠. 9410-0900-5580-8352. 자, 이게 뭐 다시를 붙여도 괜찮고요. 다시를 안 붙여도 이게 맞다고 해주니까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다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카드 종류는 당연히 뭐다? 예, 사업용 카드가 되겠죠. 사업용 카드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는 당연히 사용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그 여라고 돼 있으니까요. 뭐,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입력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과목에 대하여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819번 가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819번 가셔가지고 자, 임차료라고 하는 과목을 찾으셨으면은 여기에 현금 적요 맞죠? 여기 7번 누르고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요도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7번 누르고 네, 공기 청정기 임차료 미지급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께 점수를 주는 거니까 쉽게 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쌤, 저는 1번과 2번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3번도 연습만 하시면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요. 별표 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운반비가 이게 500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원가 명세서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있는 금액을 올바르게 우리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좀 볼까요? 자,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자, 관련 재무제표 문제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명정계산서, 재무상대표 순으로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재손익표. 자, 일단 이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문제가 시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운반비가 500번대, 500번대면은 이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자,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운반비가 있는데 이게 운반비가 66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표 보니까 올바른 금액은 660만 원이죠. 그럼 얘를 660만 원으로 고치면은 엔터 치는 순간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바뀌겠죠. 자, 엔터. 어떻습니까? 306600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문제에서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요 미션은 끝난 거예요. 자, 이건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여기 있는 금액을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306, 600, 000. 그러면 이제 306, 600, 000. 자, 이 단기 총 재원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디에서부터 틀어진 겁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틀어진 거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얘가 바뀌었으니까 체크하고 손익계 안서, 잉여금 총계 안서, 재무상대표 순으로 고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끌어안고 이제 손익계 안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닫으면 되고, 자, 정기분 손익계 안서에 가셔가지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어디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품의 초론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306, 600, 000 바꿔주고, 자, 이걸 확인 누르는 순간 당연히 뭐가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확인. 자, 단기 순이익이 9,34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9,340만원. 그쵸?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또 어디 갑니까?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안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안서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을 또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불러오기 누르시면 뭐 자동으로 바꿔지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 두 개 합친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 바뀌었겠죠. 116, 400, 000. 그럼 이 아이를 끌어안고 종착역 어디 가면 된다? 재무상대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ES10 빠져나오시고 정기분 재무상대표에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116, 400, 000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엔터 치면 차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서 차익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엔터 쳤습니까? 어떻습니까? 끝났죠? 네, 이상으로 3번 문제가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첫 번째로 뭐다? 문제가 시키는 거, 운반비에 대한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반비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영향을 줬으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 정정하고 손익계안서에 넣으신 다음에 단기순이익 정정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안서에 반영시키고 미처분 잉여금 정정하고 미처분 잉여금에 있는 요 2월 이익잉여금이 재무상대표에서 맞춰지면은 전체 작업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20일 날에 국민은행에서 이번 연도죠. 자, 이번 연도 8월 말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500만 원만큼을 차입하여 빌렸죠. 500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선매이의 미지급금 500만 원만큼을 지급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내가 국민은행한테 500만 원만큼을 빌려가지고 그 선매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내가 돈 줄게 500만 원 있는데 그 500만 원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차변에는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네. 근데 대변에는 뭐가 나가죠? 네, 물론 이제 돈을 주었지만은 이게 빌려서 주었기 때문에 그쵸?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네,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나한테 현금이 들어왔다가 그쵸?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개가 되었지만은 이 현금을 받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다? 미지급금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이 갚아지면서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 현금 두 개는 이렇게 즉시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제 퉁쳐지는 거예요. 상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미지급금하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만 남으니까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7월 20일 날에 일반전표에다가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은 뭐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거래처 누구? 네, 선매이가 될 거고요. 얼마? 네, 이게 이제 500이죠. 그리고 대변에 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국민은행한테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증가하는데 얘는 국민은행한테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반드시 닫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8월 20일 날 공장 이전을 위해서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취득세 등 관련 소요 공과금 75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취득세를 이제 납부하는 분계이기 때문에 이 분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너무 이제 공부를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쌤 건설 중인 자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요. 그 완공이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냈다. 그러니까 이걸 분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분만 분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건설 중인 자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750만원 1번. 그러면 이 취득세는 당연히 뭐다? 건물이 완공되어 가지고 취득을 하였으니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1일 날 대변의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750만 나가고요. 차변에 이 아이를 건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맞죠? 그런 분계를 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8월 말일 날에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500만원만큼을 국민은행에서 이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차입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갈 것이고 차변에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네요. 단기차입금은 당연히 국민은행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쉬운 내용이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8월 말일 날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그쵸? 얼마? 500만원이 나가고요. 차변에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500만 되겠죠? 4번입니다. 9월 10일 날 지난달 영업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이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겠죠. 자, 얘가 당연히 뭡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예수금 16만원만큼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차변에 감사하겠죠. 그쵸? 그리고 대변은 뭐다? 카드를 긁었으니까 카드는 외상이죠. 근데 이제 예수금을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피시카드한테 결제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 피시카드 거래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네요. 그쵸?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해요. 얼마? 16만원 감소하고 대변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 얘는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기 때문에 피시카드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10월 22일 날에 영통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화물 운송비 15만원 있는데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겠죠. 그렇죠? 1번. 그럼 차변에 뭐가 된다? 판매할 때 이제 운송비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운반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이게 판매할 때, 즉 매출 시의 비용은 판매비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뭐다?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판매할 때 쓰였던 비용이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800번 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분개를 하세요. 그래서 10월 20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판매할 때 비용은 그냥 운반비로 분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을 먼저 분개도 괜찮겠죠. 얼마? 1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이체해 주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15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전표 문제가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쵸?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게 있다면 1번이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이 어려웠네요. 그쵸? 자, 사채. 자, 사채는 쌤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제가 특강으로 이제 그 파일까지 첨부를 해서
카페에다 올려놓았으니까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 사채의 액면 총액 2천만 원만큼이 있고요. 상환기간이 3년입니다. 발행가액은 2,200만 원만큼을 발행했고 납입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우리 사채를 발행하면은요, 무조건 대변에 뭐다?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이게 먼저 붕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금액은 항상 먹어야 된다. 액면가로 붕괴가 돼야 됩니다. 액면가.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자, 사채, 대변에 먼저 붕괴하시면 되고요. 근데 돈은 어디로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얼마? 2,200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요게 이제 2번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2천만 원만큼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돈은 2,200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만큼 이제 사채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대변에 200만 원만큼 뭐가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할증 발행 차금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이자를 줄 때마다 상각되죠? 무슨 법으로? 유효 이자율법으로 알고 있죠? 이런 거는 이론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1월 1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채가 되겠죠.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2천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얼마? 얘는 발행가가 2,200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럼 대변에 뭐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는데 요 그냥 사채라고 쓰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증까지는 쓰세요. 그래야만 이제 나옵니다. 그쵸? 그 밑에 거 200만원 대변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메인 매출전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8월 3일 날에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판매부서에서 광고 대행사인 주식사 블루에게 홍보물을 제작 의뢰하여 배포하고 전자승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대금 110만원 부가세세 포함해서 8월 30일 날에 지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을 쓰는 거니까 매입이겠죠. 그쵸? 매입이고 그 다음에 세금계안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당연히 매입의 과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 날에 매입의 과세 가볼까요? 자, 51번 매입의 과세. 자, 품목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홍보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상 콘텐츠 해도 괜찮습니다. 그쵸? 쌤 그냥 홍보물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뭐 품목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이 되게끔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1.1 하셔가지고 100만원에 1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블루이죠? 그래서 블루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자, 분계는 일단 8월 말날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차변에 원재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광고를 했으니까 광고 선전비가 맞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800만원, 800번대 죄송합니다. 800만원이 아니죠. 800번대죠. 네, 가시면 되고, 대변에 네,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미지급금은 당연히 거래처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네,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8월 10일 날에 삼성상에다가 제품을 판매했죠. 자, 팔았습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전자세금계안서 체크 발급했고, 대금은 7월 말날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자, 7월 말날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수금을 의미하는 거죠. 네, 선수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제외하고 삼성상해가 발행한 약속금을 수취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말날 가셔가지고 네, 바로 분개할게요. 8월 10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10일 날에 일단은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세원계산서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11번 매출의 과세. 자, 품목은 밑에 세원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부품. 뭐 어차피 전자부품은 제품이니까 나중에 제품으로 분개할 거예요. 자, 수량은 10개이고 단가는 50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500만원이 될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삼성상해라고 나와 있죠. 삼성상해. 그리고 전자세원계산서니까 전자에 체크하고 분개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변에 일단 내가 판매한 거는 제품 매출이 맞아요. 그쵸? 5천만원. 그리고 부가세 수금도 500만원 잘 돼 있죠. 자, 돈 받는 게 문제인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전에 계약금으로 이미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7월 말일 날에. 그쵸? 그래서 7월 말일 날에 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확인해도 괜찮아요. 거기 가면은 대변에 선수금 써 있는데 뭐 우리 정도의 실력이면은 어차피 7월 말일 날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분개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금이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냐. 야,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쵸? 왜냐면 금액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쵸? 결국 이 금액이 여기 있는 이 11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자, 7월 30일 날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7월 말에 가면은 출제위원이 이렇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미리 분개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의 선수금 1100을 확인하고 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금액이 나와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변에 뭐다? 네, 선수금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1100만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나머지는 어음을 수취했죠? 그러면 삼성상해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했으니까 나는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죠.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상해 확인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쌤, 여기 현금인데 차변에 현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1100만원 들어온 것이 선수금으로 분개되어 있으니까 선수금을 없애버리는 분개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현금이 되어 있다 해서 이 자리에 현금을 분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조금 이런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넓게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선적 완료한 제품이 미국 소재 법인인 이베이에 11월 2일 날 $10,000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일 시점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10원이며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50원입니다. 자, 우리 직수출이죠. 그러면 수출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1월 10일 날 선적 완료했다는 얘기는 11월 10일 날로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2일 날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지, 맞죠? 그건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계약한 이 $10,000를 드디어 선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적한 이날의 날짜로 분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그때 과거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 그 얘기지, 뭐 이거를 분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매매전표 11월 10일 날 당연히 선적일로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선적일 날에 드디어 선적을 했다는 얘기는 수출했다는 얘기죠. 맞죠? 예, 직수출하기로 계약했으니까 오늘 수출한 거예요. 그럼 매출의 수출이니까 몇 번? 네, 16번 가시면 되고, 자, 품목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10,000에 이제 오늘 선적했으니까 오늘의 환율이에요. 계약일 날의 환율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일 날의 환율은 함정이에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자, 선적일의 환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250원 곱하니까 $10,000에 1250원 곱하니까 1250만 원이죠. 그러면 1250만 원 줬고 부가세는 0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이베이죠. 영어는 한자만 쓰면 됩니다. 이 누르면 나옵니다. 이베이. 그리고 엔터 치면 영설 구분은 F2 누르고 직접 수출이죠.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분개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기는 차후에 받기로 했잖아요. 수출 대금을. 그쵸? 외상이니까 2번 전액 외상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분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약한 날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절대로 신경을 쓰지 말자. 요 $10,000만 집중을 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별표. 11월 20일 날 격리부에 업무용 도서를 구입했죠. 자,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는 면세이죠. 그쵸? 자, 이거를 구입을 했고 현금을 주었고요. 설령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습니다. 우리 구입을 하고 현금 영수증이면 일반적으로 매입에 현금 과세로 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도서예요. 도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과세가 아니고 현금 면세로 가야 됩니다. 도서는 면세이니까. 자, 그래서 현금 면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언제로 갈까요? 20일이죠? 11월 20일 날. 자, 매입에 현금 면세가 있습니다. 그쵸? 62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도서라고 쓰시면 되고, 금액은 거기에 현금 영수증 보시면은요, 맨 밑에 합계에, 자, 10만 나와 있죠? 그러면 10만원의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고, 거래처는 설령문고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전부 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요. 전액 현금 누르시면 되고, 그럼 대변에 현금 분계가 될 거고, 차변에 책 샀으니까 책은 뭐예요? 도서 인쇄비죠? 몇 번대? 격리부가 쓴다고 하니까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5번입니다. 11월 30일 날 내국 시용장이 보이네요. 그리고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가 보이고요. 현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영세율 전자세원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매입의 영세가 되겠죠. 매입 금액 전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야 될 어음이니까 뭐 지급어음으로 나중에 분기하면 되겠죠. 자, 11월 30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매입의 영세가 되겠죠. 몇 번? 네, 5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목은 원자재를 사왔으니까 원재료를 구입한 거죠. 그럼 원재료 적으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원에 부가세는 0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가 현우. 그리고 전자에다 체크합니까? 네, 1번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줬으니까요. 혼합으로 가시면 되고요. 차변에 내가 구입한 건 원재료 맞고 대변에 어음을 주었으므로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래처는 자동으로 달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산 세무 2급에서 나와도 어려운데 회계 1급에서 나왔다. 야, 그러면 이건 나보고 그냥 틀리다는 얘기인데 틀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부가세 이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간주 공급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간주 공급이 전산회계 1급생들한테는 참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기본 강의에서 열심히 강의했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간주 공급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당사가 생산한 제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가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가가 35만원짜리인데 시가에 얼마? 50만원 팔리고 있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급 가격이란 얘기죠. 그쵸? 요 시가가.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매출 거래처. 우리 직원도 아니고 매출 거래처죠? 그쵸? 그 직원의 결혼 선물로 사용했답니다. 뭐 한 겁니까? 접대한 거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가구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래처 직원한테 선물 준 거예요. 접대죠. 자,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을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로 줬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론 돈 받고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지만 돈 받고 물건을 팔았다라고 간주하고 부가세를 10%만큼 토해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 좋은 날에 그 직원 결혼하고 있는데 뭐 가서 그럴 순 없잖아요. 야, 우리가 널 위해서 50만 원짜리 가구를 하나 접대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10% 부가세가 5만 원인데 이건 네가 좀 내면 안 되겠냐. 그럴 순 없죠. 아니, 결혼식장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0%인 5만 원도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함부로 내가 파는 제품을 접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시가에다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세는 어디에다가 당연히 시가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분개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분개할 때는 뭐다? 원가로 분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자, 요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원가로 분개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접대한 거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개를 할 때는 원가로 분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2월 7일 날로 가셔가지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매출이죠. 근데 간주 공급은 증빙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건별로 가시면 됩니다. 무증빙. 그래서 간주 공급은 가급적이면 전부 다 되도록이면 다 건별로 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직매장 반출 같은 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일단 얘는 증빙을 주는 게 아니니까 건별로 가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증빙이 안 나와 있죠. 자, 품목은 뭐죠?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 줬고 공급가액은 시가인 50만 원에다가 과세해야 되는데 이걸 50을 적게 되면은요 금액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만 원 적으세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50에 5만 원 될 겁니다. 자, 거래처는 안 나와 있죠. 당연하죠. 왜? 거래처는 생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분개는 혼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 판 게 아니죠. 제품 그냥 준 거니까 제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요.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뭐다? 원가로 쌤이 분개라고 했죠. 원가로 35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이익을 먼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과세는 시가에다가 과세하는 거지만 분개는 원가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차변에 뭐다? 마무리해야 되겠죠. 전부 다 이거 접대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매출거래처니까 당연히 영업부에서 접대를 했겠죠. 그래서 접대비 800번 때 4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제품이 판매 용도가 아니고 접대용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원래 용도로 쓰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2 누르고 적용하는 몇 번? 8번 타계정 대책까지 반드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계정 대책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6번까지 매매시험표 입력 문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오류 정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오류 정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매출처 네오전자가 부도로 외상물 출금 전액 110만 원만큼이 회수가 불능하여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부도 시점에 외상물 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액 대손상각비로 분개하면 안 되지. 왜요? 쌤이 돈 떼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퍼스트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세컨드 대손상각비.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잡았으니까 잘못되었죠. 그래서 일반연표에 자 8월 3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변 보니까 외상물 출금 110만원. 자, 이거는 괜찮다. 그쵸? 이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코드는 외상물 출금하고 짝지니까 109번을 엔터 치고요. 얼마?
문제에서 80만 원 있다고 돼 있죠. 그럼 80만 원 먼저 메꾸어 주고 남는 30만 원만큼을 세 번째 칸에다가 하나 빌려 가지고 차변에 대손 엔터, 삼각비 엔터 하면 되겠죠. 자, 삼각비 안 보인다면 뒤에다가 요 삼각비를 조금 더 써주시면은요 나옵니다. 그 삼각비 해가지고 얼마? 네, 3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충당은 먼저 메꾸고 그 다음 나머지가 대손 삼각비니까 요걸 바로 이제 우리가 고쳐주면 된다, 그 얘기였어요. 자, 두 번째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업무용 수용차 모닝 100일량 1000cc의 경차가 있는데 현금 구입하고 부가세세 별도죠. 네, 별도입니다. 과세용을 불공제로 입력하였습니다. 쌤, 수용차니까 불공제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100일량 1000cc 같으면은 경차니까 경차는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가 안 되는 건 1000cc가 아니고요. 1001cc부터잖아요. 왜냐면 1000cc 초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1000cc 초가 8인승 이하가 돼야 되는 거지 1000cc짜리의 경차는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가 아니고 과세로 나중에 고쳐주셔야 되고요. 또 원재료로 분계되어 있답니다. 그쵸? 어떻게 한다?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매매전표 가셔가지고요. 자, 불공을 뭘로? 매입에, 그렇죠. 당연히 과세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1195만원 맞습니까? 아, 이건 이상 없나요? 이상이 없나? 잠시만요. 예, 이상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부가세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잘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거래처 잘 달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전자세관계안서 체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계는 이게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현금 잘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분계만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 차변에는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고 자동차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는 작업만 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수동과 자동을 분류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자, 수동 결산은 항상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 12월 말일자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전산이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은 5가지,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 5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뭐죠? 자, 1번은 수동이죠. 자, 2번은요. 2번도 수동입니다. 3번 어떻습니까? 3번은 자동이죠. 이유는요. 키워드가 법인세죠. 그래서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법인세는 자동입니다. 자, 문제는 1번과 2번을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맨 마지막에 자동 결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잠시 그림을 좀 볼 건데요. 일단 문제가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의 ABC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LTD, 리미티드 유한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 회사에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이 300만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미화로는 2,500달러예요. 자,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결사 현재 적용 환율 보니까는 1달러에 1,150원 되었다. 그 얘기죠. 자, 우리 항상 외화는 결산이 되면은 평가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평가했을 때 이제 이익이 나오느냐, 손실이 나오느냐, 예, 그 얘기인데, 평가했을 때 이제 수익이 나온다. 그쵸? 수익이 나온다면은 외화환산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비용이 나온다면은 외화환산 손실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외상매입금을 볼 건데요. 외상매입금은 일단 갚아야 할 돈이죠. 그럼 갚아야 할 돈인데 이게 장부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300만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달러가 2,500달러고 1달러에 1,150원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곱하니까는 얼마 되었습니까? 287만 5천 원 되었어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갚아야 할 돈이 300이 있었는데 지금 달러가 내려가지고 287만 5천 원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2만 5천 원 줄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위기 좋은 거예요? 분위기 나쁜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거지. 수익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을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0일 날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자, 수익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을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금액이 12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그만큼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거래처는 ABC 리미티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의 평가는, 즉 외화의 평가는 이렇게 오르거나 내린 만큼만 분개하시면 된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 6월 1일 날 공장 건물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에 수령한 12개월분의 임대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이다, 그쵸? 그래서 전액 임대료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한테 월세를 1년치를 미리 받은 거예요. 12개월치를 받자마자 우리 회사는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뭐다? 6월 1일 날의 분개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잠시 화면을 좀 볼 건데, 아무튼 우리 회사가 6월 1일 날에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1년치, 즉 12개월치의 월세를 받는 순간 전부 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분개했겠습니까? 그렇죠. 차변에다가 돈 들어온다 5,040만원, 대변에 임대료 5,040만원 이렇게 분개했겠죠. 근데 여기서 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잡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신 없으면은요, 6월 1일 날 먼저 보면 되거든요. 그럼 6월 1일 날에 잠시 한번 가보시면, 자,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 어때요? 대변에 임대료 분기되어 있죠?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그쵸? 선생님은 여기다 이제 현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보통예금이 들어오던 현금이 들어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5,040이 정말 이번 연도에 발생주에 의한 임대료 수익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진짜 이번 연도의 수익을 구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산식은 5,040에서 곱하기 12개월치니까 12분의 6월 1일 날부터 우리가 월세를 주었으니까, 그쵸? 세를 주었으니까 6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치만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계산해 보니까 5,040 곱하기 12분의 7 얼마입니까? 2,940 나오죠. 그러면 2,940만 원이 이번 연도에 정확한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5,040을 잡았죠?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2,940만 놓아두고 나머지 얼마? 나머지는 2,100만 원이죠? 그래서 2,100만 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가 아니니까 얘를 차변에 수익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날의 분개는 차변에 임대료로 가는 수익을 2,100만 원만큼을 취소시키고, 그럼 얘는 뭡니까? 내년 5개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가 이 금액이겠죠? 그렇죠. 이건 뭐다? 내년 걸 미리 받았으니까 대변에 먼저 받은 수익이다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요 분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개를 하려면은 6월 1일 걸 추리해가지고 정확한 수익을 구한 다음에 수익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많이 잡혀 있는 만큼을 빼고 얘는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이걸 12월 말자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붕괴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취소시키는 붕괴를 하면 되겠죠. 자, 얼마? 그게 2100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이 아이를 선수 수익으로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익,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또 보시죠. 자, 우리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6월 1일 날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잡지 않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이번 문제는 수익 잡았으니까 단기의 수익을 놔두고 내년 거의 수익을 취소를 시키고 나서 얘는 뭐다? 내년 걸 미리 받았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단기의 수익을 한 개도 안 잡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쌤 늘 얘기하죠. 수익으로 붕괴하던 부채로 붕괴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걸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나오면은 이 공식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적용해가지고 단기의 수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아무튼 단기의 수익은 5040 곱하기 12분의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분의 7 해가지고 2940만원만큼이 단기의 임대료다 그 얘기죠. 근데 요런 케이스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잡지 않고 전부 다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를 잡은 거죠. 그러면 수익을 잡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결산 때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대변에다가 수익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수익을 한 개도 안 잡았으니까 이번 연도의 수익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정확한 수익인 2940을 붕괴하고 그리고 나서 야, 미안하지만 2940만원만큼은 단기의 수익이다. 내년 거를 미리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뭐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를 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로 붕괴한 경우하고 선수익으로 붕괴한 경우는 12월 말날에 정답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붕괴한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의 자동결산 가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 마지막.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1000만원 있죠. 근데 중간에 미리 납부한 게 600이 있네요. 그럼 얘를 빼고 나머지 400이 이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붕괴는 어차피 우리가 그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 붕괴 해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엔터 놓으시면 되고요. 자, 법인세 나오면 무조건 쌤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보라고 했죠. 자, 첫째, 선납세금을 한 번 더 오른쪽에 적는다. 둘째, 문제 나와 있는 법인세 1000만원 중에서 미리 납부한 거 600을 빼고 나머지 400을 추가 계상액란에다가 적으면 된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문제에서는 이제 결산 문제가 없으니까 다 끝났네요. 나올 때 반드시 뭐다? 점표 추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추가하지 않으면은 자동 결산은 그냥 점수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하시고 결산 붕괴 완료되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의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만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은 은근히 어려운 문제가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가 은근히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장부에 가야 될지 그런 이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쌤이 적어드렸던 이 기본 강의 때 적어드린 거죠. 자, 요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좀 익숙해지면은요, 이걸 안 보시더라도 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자, 1번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달까지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쵸? 자, 가장 많은 달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나오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클릭
여기에서 자, 상반기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제품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품 매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도 제품 매출. 코드가 404니까 여기다가 404 놓으시면 더 빠르죠. 자, 매출하게 되면은 항상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잔액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대변에서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누가 제일 많이 제품을 판매했습니까? 당연히 5월달이죠. 금액은 223-80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223-800-00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나중에 여기에 적는 거 알고 있죠? 모든 메뉴를 닫고 나서 그래요. 여기 적는 거 알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 거래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4월 말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나오면 항상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누구냐? 자, 거래처를 언급한다. 무조건 누구죠?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클릭. 자,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미지급금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처는 전체를 다 물었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면 전체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누구냐를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잔액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잔액. 잔액이 뭔가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현재 갚아야 할 그 잔액이에요. 미지급금 붙이니까 갚아야 할 잔액이죠. 그럼 갚아야 할 잔액이 가장 많은 게 누굽니까? 남해백화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잔액을 클릭 하시면은요,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때 가장 많은 거 220. 그래서 남해백화점 220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2021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1월부터 3월달까지 삐에로 패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원계약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세원계약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을 물어보면은 항상 어디 가라고 했죠? 그렇죠. 세원계약서 합계표. 자, 부가치에 클릭하시고요. 세원계약서 합계표 클릭. 알고 있죠? 날짜는 1월부터 3월까지. 자,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죠. 가시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삐에로 패션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수취한 매입 세원계약서니까 여기에 매출을 보시면 안 되겠죠. 매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에 클릭하시고 삐에로 패션의 수취한 세원계약서 매수는 13장이죠. 그리고 공급 가액을 묻고 있으니까 금액은요 21750,000입니다. 자, 질문. 만약에요 공급 대가가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면 그때는요 세액을 다 하셔야 됩니다. 공급 대가고 공급 가액은 틀려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정답은 요 두 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네, 이상으로 우리는 96회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